저는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사실 2년 전에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고요. 제가 현대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출신이라서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덕분에.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나아졌는데, 혹시 자동차 주가 좀 유심히 지켜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난 6년간 정말 완전 내리막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도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그 담당 섹터가 그렇게 반토막도 이제 대장주가 반토막도 더 나면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아, 이 섹터가 이러다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현대차를 좀 살려볼까 해서 막 고민한 끝에 찾아낸 게 사실 수소연료 전지차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아무도 안 믿으셨는데 이게 갑자기 국가 아잔대가 돼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서 제가 지금 PT를 좀 하고 다니는데요. 오늘 PT는 3가지 그 모듈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차에 대해서 좀 수소연료 전지차랑 수소 전기차라고 부르죠. 현대차에서는. 네. 수소 전기차랑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수소 전기차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기차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전기차는 이제 밑에 배터리 그 이제 2차 전지 팩이 쭉 깔리고 그거를 외부 충전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전력을 다 공급을 한 다음에 충전을 완료한 다음에 이제 달리는 차고요. 수소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택이라는 게 있죠. 스택이 이제 그 전기차에서 보면은 이제 배터리 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기 발생 장치고, 그리고 이제 고압 수소 탱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수소를 넣으면 이 수소가 스택에 와서 전달이 돼서 여기서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여기서 전기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전기차는 밖에서 충전을 하는 거고,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는 안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달리는 차다. 근데 결국은 전기가 발생된 다음에 구동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세션에서 종목들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거든요. 전기차 일종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밸류체인이 수소연료 전지차에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수소연료 전지차에 관련된 종목만 찾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기차의 밸류체인이 수소차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종목이 다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대비해서 좀 강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게 스택의 원가 구조. 제가 아까 전기 발생 장치라고 했죠. 이게 전체 그 수소차의 원가에서 한 30%, 넥소 같은 경우는 4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차지하는데, 보시면 여기 원가 구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원자재라고, 저희가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광산 같은 데서 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광산 그렇기 때문에 백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백금이 원래는 이제 기술 개발이 잘 되기 전에는 이제 차량당 뭐 200g도 들어가고 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요타 미라이 기준으로는 30g, 그리고 혼다 클래리티 기준으로는 10g 미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디젤차라든지 승용차에도 백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진물 같은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서 백금이 들어가는데 한 뭐 3에서 6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g 밑으로 내려왔으면 이제 거의 내연기관차랑 비슷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백금은 이제 원가 구조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요. 나머지 이 방막 도포라든지 양극판 이런 것들은 다 소재 기술입니다. 소재 기술. 그래서 이거는 소재 기술만 개발이 되면, 스택은 사실 대량 생산만 하면은 이제 원가가 뚝뚝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배터리 셀의 원가 구조를 보면, 배터리 셀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체 전기차 원가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것들이 다 원자재죠, 원자재. 제가 아까 원자재는 그냥 광산에서 캐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지리적 위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대량 생산이 된다고 해서 원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50만 대, 100만 대를 생산했을 때 이게 원가가 얼마 정도 돼서 이게 마진이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가 계산이 돼야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그런 지금 단점이 있어서 굉장히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충전하는 이제 전기차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한 번 충전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고속 충전을 해도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한 번 충전하고 나면 지금 장거리 전기차라고 하는 것들이 400km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제 단거리밖에 달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단점인데, 그게 이제 배터리 회사들, 2차 전지 회사들이 기술이 모자라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에너지의 밀도거든요. 그래서 가로축은 이제 면적당, 그리고 이제 그 세로축은 이제 무게당인데, 보시면 이 분홍색 그 이제 면적에 있는 게 여러 가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에너지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이게 2차 전지가 새로운 차세대 에너지가 차세대 물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내연기관차가 100년 이상 됐다 하잖아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뭐 무식하고 기술이 없어서 가솔린을 100년 이상 쓴 게 아니라 실제로 휘발유가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년 동안 쓰였던 연료였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CO2 줄이라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대체 물질 얘기가 나오는데, 수소 같은 경우가 일단 가볍기 때문에 잘 압축만 하면 2차 전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전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실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에서는 가장 뭐 핫한 차잖아요. 테슬라의 이제 모델 S 같은 경우는 무게 중량을 보면 그러니까 2톤이 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배터리의 무게가 30% 정도를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트럭으로 만든다. 뭐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이제 그 F150이라는 포드의 픽업 트럭이거든요. 픽업 트럭을 이런 전기차로 만든다 그러면 배터리 무게만 제가 계산하기로는 1톤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량 무게가 막 2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배터리를 싣고 달리기 위해서 차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수소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뛰고 무게가 무거운 거를 나르는 뭐 이런 그러니까 상용차 이런 거에 더 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해 사정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사실 자동차 산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바뀌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가 됐던 수소연료 전지차가 됐던 이렇게 이제 친환경차가 나오면 나올수록 내연기관차에 있는 부품들이 없어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2만 개에서 3만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많아봤자 10,000개거든요. 다시 연료전지차라고 하면 좀 늘어납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서. 그래서 한 18,000개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게 그 자동차 산업 해봤자 아무리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라 하더라도 럭셔리 차를 파는 BMW, 벤츠 정도만 영업이익률 10%지 나머지 매스 브랜드를 파는 업체들은 영업이익률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도 자동차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정부가 막 엄청 발벗고 나서서 다 살려주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고용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저희도 나라도 이제 고용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다 이게 바뀌어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부품사들 3분의 1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시스템이 복잡한 수소연료 전지에 보조금을 줘서 키울 니드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회사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럽의 CO2 규제가 가장 터프한데요. 각 나라마로 다 환경 규제가 있지만 유럽이 가장 터프하거든요. 유럽이 가장 어려운데 2025년이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로도 이 규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든지 수소연료 전지차든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완성차 입장에서는. 근데 전기차는 이제 앞서서 보신 것처럼 시스템이 간단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500개에 가까운 벤처 업체들이 이제 나타나서 나는 제2의 테슬라가 될 거야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경쟁을 어떻게 다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들은 수소연료 전지랑 전기차를 동시에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거리 이제 아무래도 수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아까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그 압축을 해서 수소를 많이 실으면 정말 장거리를 달리는 데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장거리를 달리게 된다고 하면 전기차보다 원가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속 차만 하는데 사실 철도 얘기도 있고 선박 얘기도 있습니다. 선박도 지금 이제 CO2 절감을 해야 된다는 규제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선박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연료에서는 확실히 이제 수소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수소 전지로 된 그 선박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다시 짜야 되거든요. 이제 배터리 팩을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를 프레임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샤시 프레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연료차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새로운 컨셉의 차기 때문에 새로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 파워트레인을 떼내고 거기다가 이제 수소 탱크라든지 이제 스택을 잘 조립을 하면 잘 배치를 하면은 기존에 있는 프레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 수소연료전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걸 썼는데 이제 가장 이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충전소 또 폭발 사고도 있고 했는데 수소는 사실 이제 폭발적 위력이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 아직 수소차가 터졌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잖아요. 사실은 수소차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수소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가장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불길이 이렇게 위로 솟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상용차 쪽, 이제 트럭이나 버스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투진하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탱크가 다 그 지붕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불이 붙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늘로 날아갈 거다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전기차랑 내연기관차가 이제 불이 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연소될 때까지 그냥 소화기로 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재적인 측면에서는 충전소는 약간 예외인데, 충전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전규정이 다시 짜져야 될 것 같고요. 차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이제 폭발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수소 폭탄은 원자력 기호가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원자력 핵 발전소에서 이중 수소, 삼중 수소에서 그 핵 분열에 의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소가 이제 이중, 삼중으로 붙는 거고요. 이 차에 들어가는 수소는 그냥 H1개거든요. 그래서 수소 폭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PT를 가지고 사실 이제 그 2차 전지 업체에 가서도 PT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쪽까지만 듣고 나면 그러면 수소연료 전지는 단점이 없고 그럼 무조건 이걸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비용, 이제 아까 그 앞서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소 하나 지을 때마다 한 30억 정도 들거든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트 단지 내 이제 전선만 끌어다가 그냥 저렇게 지하 주차장에도 할 수가 있잖아요. 돈 얼마 안 들죠. 그러니까 사실 충전소 인프라 측면에서는 사실 전기차가 굉장히 유리한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수소차가 돌아다니게 불편함이 없으려고 하면 저희 이제 LPG 충전소가 우리나라에 이제 한 2,000곳 정도 있거든요. 저희 택시 타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짓는다고 하면 30억이면 사실 6조 원 정도의 인프라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용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후진국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GDP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00조 막 이런데 이게 6조 원이 뭐 정말 이거 쓰면은 막 나라가 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비교한 표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 수소연료전지차의 단점이 있어요. 최고 출력이랑 토크를 보세요. 지금 이거는 넥소 기준으로 한 거고 전기차는 모델 S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테슬라 모델 S. 최고 출력이 154마력, 너무 작죠. 네. 보통 이제 그 소나타 같은 이제 중형차만 하더라도 가솔린 차가 마력이 이제 180마력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160에서 180인데 수소연료차에 154마력. 이게 이제 스택이 그 전기 발생 장치가 고온에 가면은 그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 질문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마력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전기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터의 출력을 키우면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미국 같이 막 고속도로 엄청 뚫린데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막히지만 그런 데서 막 밟는 거 좋아하고 이런 소비자한테는 사실 이렇게 마력이 좀 낮은 차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가 승용차에 좀 더 적합한 기술이고 수소연료전지차는 상용차에 좀 더 적합한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는 글로벌 산업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뭐 이 세상에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면 사실 이제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이거 무조건 투자해야 되고 되는 사업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기차랑 같이 정리를 하다 보면 지금 전기차는 향후 5년간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쓰겠다는, 여기 투자하겠다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현대차가 2030년까지 수소연료 전지에 투자하겠다는 돈 7조거든요. 7조? 게임이 안 되죠. 네. 수소연료 전지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인프라 새로 다시 깔아야 돼요. 근데 이게 수소연료 전지차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한 차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인프라를 국가가 이 업체들이랑 다 의논을 한 다음에 쫙 깔고 난 다음에 5년 뒤 10년 뒤에 이렇게 지나봤더니 수소연료차가 더 좋네. 그러면 그 전기차 인프라 다 없애고 다시 수소연료차로 갈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아까 이제 종목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더 빨리 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승용차 부분은 전기차 부분이 메인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좀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수소연료 전지 차는 포지션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용차 쪽으로 포커스를 하던 아니면은 아까 이제 에너지 소스 이제 발전용으로 포커스를 하던 이렇게 잘 포지션을 잡아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ROE가 나오는 투자가 되는 거지. 이게 무조건 이게 기술이 좋으니까는 나는 이제 승용차로 가서 전기차랑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스바겐의 전기차가 이제 내년에 MEB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복스바겐은 지금 전략이 무조건 이제 디젤에서 한번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차에서 돈 벌 생각 없습니다. 내년에 나오는 이제 ID 네오라는 ID3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모델 3보다 30% 싸게 만들 거예요. 적자라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IR팀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영업이익률 적자고 우리 무조건 전기차에서 MS 20% 이상 가져간다. 그리고 플랫폼 밖으로 팔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기차 쪽이 지금 좀 어그레시브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꼭 수소연료 전지체에서 정말 이제 하이라이트된 종목을 찾고 싶다 하면은 원가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원가 구조. 결국은 이제 전기차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인 것처럼 그게 이제 전체 원가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수소연료 전지차의 이제 그 원가를 보시면 스택이 제일 많이 차지하죠. 전기 발생 장치가 도요타 미라이 기준인데 이거는 30% 정도고 이제 넥소 같은 경우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소 저장 장치 아까 탱크거든요. 이게 탱크가 20%를 차지를 하는데 20%나 차지하는 이유는 이게 수소가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통에다 넣으면 그 분자 사이로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통에 넣고 고압 수소를 넣고 그거를 탄소 섬유로 정말 수백 번을 감아야 돼요. 그래서 그 탄소 섬유의 통이 이제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탄소 섬유 이제 카본이 되게 비싼 소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거고요. 이게 대량 생산을 해도 카본 파이버는 비싸기 때문에 아마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 작지 않을까. 수소 저장 장치는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이제 일진 복합 소재가 하고 있고요. 일단 스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택의 구조는 이 배터리의 구조랑 똑같습니다. 음극 있고 양극 있고 가운데 전해질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소가 들어가서 이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나눠져서 마이너스극이 이제 전해질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택이 비싼 이유는 전해질막이 고어사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불소수지로 만든 막인데요. 보통 이제 지금 넥소 기준으로 100kW 전기 발생 장치인데 거기에 이제 400매에서 500매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한 매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1,500만 원인 거잖아요. 이 막의 가격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연료전지차가 비싼 거고요. 이거를 지금 현대차가 이제 열심히 우리나라 부품사들이랑 소재 회사들이랑 국산화 작업을 하고 아마 이제 오늘 그 올해 초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게 내년에 국산화를 완료한다라고 이제 그 과제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소차에서는 이게 만약 국산화가 안 돼서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제 현대차가 지금 뭐 2030년까지 뭐 30만 대를 하고 뭐 50만 대를 하고 이제 이런 그런 로드맵은 사실은
굉장히 비싼 원가 6천만 원짜리 차를 뭐 그 50만 대씩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사실 굉장히 무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연도는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 이제 스택에 있는 전해질 막이 국산화가 되고 이제 모든 이제 웬만한 기술들이 다른 기술들은 다 국산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해질 막이 국산화가 돼서 이제 50만 대 정도 생산한다고 하면 원가는 이제 27,000불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보통 지금 중형차가 한 3천만 원 정도 하니까요.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전해질 막 그거가 이제 국산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제가 PT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현대차만 하는데 도대체 다른 회사들은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대차랑 사실 도요타가 가장 기술이 앞서 있는 거 맞고요. 이렇게 뭐 일본 업체들이랑 미국 업체 아니면 뭐 현대차는 아우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라이언스를 해서 2020년 이후에 차들을 다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똑같거든요. 2020년 내지는 2025년 뭐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 차랑 비슷해질 텐데 거기도 이제 킬로와트당 배터리 원가가 100불 정도가 가야 내연기관 차랑 싸울 수 있다, 경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0불 갔을 때 원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도 이제 그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당 100불 갔을 때 26,000불까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차트대로 수소연료전지 차가 됐던 이 전기차가 됐던 그러니까 누가 먼저 빨리 원가를 떨어뜨려서 이 내연기관 차랑 비슷하게 가느냐 이제 이게 대량 생산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라별로 보면 사실 이제 일본이 가장 먼저 이제 이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일본이 이거를 준비를 했던 거는 사실 이제 우리는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제 이 아젠다를 끌고 가지만 일본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1년에 쓰나미가 나면서 이제 막 거기에서 원전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다 이제 컨센서스를 이뤘어요. 아, 이게 중앙발전에만 의존을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가정용 연료전지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에너지 공급 장치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정부가 계속 이제 끌고 나가면서 이 차 쪽을 계속 하이라이트를 해서 차만 보시는 거지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원으로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놓고 보면 2025년에 이제 스타트를 해서 2030년에는 굉장히 보고를 많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짜져 있고요. 사실은 중국이 제일 중요하죠. 전기차도 이렇게 발달하게 된 거는 이제 결국은 중국이 전기차를 밀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중국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이후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조금이 남아 있거든요. 보조금이 계속해서 이제 2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 이게 중앙정부 보조금이고 지방정부는 이거의 50%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버스는 곱하기 2가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는 한 대 만들면 거기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에 달하는 지금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전기 버스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던 업체들이 지금 이제 수소연료전지 버스로 갈아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보면 전기차 하면은 이제 심천이라는 도시가 되게 유명하고 그 이유는 이제 BYD가 이제 심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항에 내리면 이제 전기 버스도 되게 많고 전기 택시도 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는 상해시가 이 수소연료전지를 굉장히 세게 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상하이차가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하이가 이제 심천처럼 수소연료전지를 미는 중심 도시가 될 거다. 이제 이런 거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그 출시 계획을 보면 대부분 이제 2020년 전후를 해서 출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이제 동경올림픽을 맞이해서 이때 이제 렉서스 버전으로도 수소연료전지 차가 나오고 버스 버전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경쟁 모드로 지금 이제 현대차 또 이제 버스를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부터는 그냥 이제 그 차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차 넥소가 있고 도요타 미라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우디는 H트론이라는 게 이제 올해 말에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혼다는 클래리티라는 거를 지금 출시를 해서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